이 정도 청소는 걱정 마세요. 금방 치우니까요. 이젠 정말 더는 못 견디겠어. 누가 나 좀 어떻게 해줘. 제발. 올해 나이 59. 그녀는 지난 30년 동안 나를 지우고 살았습니다. 남편의 승진,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적표라 믿으며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을 꾹꾹 꾸역꾸역 눌러 참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몸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귀에선 이명이 들리고 손끝은 무뎌지고 앉아있기조차 힘든 통증이 덮칩니다. 하지만 병원에선 신경성이라는 말뿐이고 남편은 배부른 소리, 귀족병이라며 핀잔을 줍니다. 슬픈 드라마를 봐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메마른 상태. 더 무서운 건 마트에서 내 팬티 한 장 사는 사소한 결정조차 스스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웃들은 말합니다. 당신 같은 아내, 당신 같은 엄마가 어디 있냐고. 맞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엄마이자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 찬사 뒤에서 그녀의 영혼은 지금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착한 여자를 병들게 하는 가면 우울증,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바닥났다는 증거인 자아 고갈. 지금부터 그녀의 삶을 통해 그 위험한 신호와 치유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오후 1시였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는 들뜬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죠. 하지만 은하에게 그 공기는 희망이 아닌 목을 조여오는 밧줄과도 같았습니다. 좋아. 역시 남자는 피부가 생명이야. 거울 앞에서 남편 정한이 만족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얼굴에 스킨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경쾌했어요. 말끔하게 다려진 와이셔츠 깃을 세우고 윤이 나는 구두를 신은 그는 마치 20살 청년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송년회, 그에게는 화려한 외출이자 내일을 기약하는 축제였으니까요. 은하는 식탁에 행주를 내려놓다 말고 멍하니 남편의 등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에게선 지독한 삶의 냄새가 났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냄새, 내일이 궁금한 사람의 활기였죠. 어이 당신 나 어때? 이 넥타이 색깔 좀 너무 튀나? 동창회 나가는데 좀 젊어 보여야 할 텐데. 남편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은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귀에서 날카로운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텔레비전에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남편의 콧노래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 은하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저 남자의 활기에 짓눌려 거실 바닥에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만 같았거든요. 아니 이미 자신은 이 집의 가구이거나 벽지였는지도 모릅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현관문을 열지 않으면 다시는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홀린 듯 다용도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쌓여있던 잡동사니들이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은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회색 캐리어를 끄집어냈어요. 30년 전 신혼여행 때 쓰고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고장난 바퀴가 거실 바닥을 긁는 둔탁한 소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남편이 넥타이를 매다 말고 기겁을 하며 돌아봤어요. 어우 깜짝이야. 당신 뭐해? 그 먼지 구덩이에서 뭘 꺼내는 거야? 은하는 대답 대신 거실 바닥에 캐리어를 펼쳤습니다. 녹슨 지퍼가 비명을 질렀죠.
그녀는 소파 위에 개어놓은 빨래 더미로 손을 뻗었습니다. 남편의 양말, 자신의 낡은 내복, 철 지난 목도리, 짝이 맞는지 계절이 맞는지 따질 겨를도 없었어요.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손에 잡히는 대로 가방 안에 구겨 넣었습니다.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죠. 여보, 장은아.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남편이 다가와 은하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갑자기 짐은 왜 싸? 당신도 어디가? 말을 해야 알지. 사람 불안하게 왜 이래 진짜. 은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이 거기 서 있었지만 은하의 눈에는 투명 인간처럼 보였습니다. 설악산. 은하의 입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 단어는 그녀 자신조차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뭐? 설악산? 이 겨울에? 미쳤어. 당신 무릎도 안 좋잖아. 가야 돼. 아니 그러니까 왜? 친구가 오래? 아니면 뭐 바람이라도 쐬고 싶어? 그냥. 은하는 짐이 삐져나온 캐리어를 억지로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가야 돼. 안 그러면 나 죽어. 남편의 표정이 황당함으로 일그러졌죠. 하, 죽긴 누가 죽어. 아주 팔자가 늘어지니까 별소리를 다 하네. 아이고 새해 벽두부터 재수없게 진짜. 야 관도 놔두라고. 남편이 캐리어를 발로 차려는 순간 은하는 있는 힘껏 남편을 뿌리쳤습니다. 30년 만의 반항이었죠. 건장한 남편이 뒤로 휘청거릴 만큼 절박한 힘이었습니다. 은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달렸습니다. 신발 뒤축이 꺾여 신겨진 줄도 몰랐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의 빛을 자신의 얼굴이 보기 싫어 비상구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습니다. 육중한 아파트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겨울 바람이 은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탈출이었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30년의 감옥으로부터 맨몸으로 감행한 처절한 탈옥이었습니다. 오후 3시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하늘은 낮아지고 차창 밖 풍경은 회색빛 겨울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이정환이 있는 서울 강남의 고급 중식당은 정반대였죠. 자, 건배. 우리의 영광스러운 정년을 위하여. 위하여. 크리스털 술잔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가 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붉은색 회전 테이블 위에는 윤기가 흐르는 탕수육이며 팔보채가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었고요. 정하는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야, 이정한. 근데 재수 씨는 왜 안 오셨냐? 오늘 부부 동반이라니까. 맞아. 네 와이프처럼. 내조 잘하는 사람도 없잖아. 얼굴 좀 보자니까. 친구의 말에 정하는 으쓱하며 고량주를 털어 넣었습니다. 아까 집에서 은하가 캐리어를 끌고 나간 일은 벌써 까맣게 잊은 눈치였어요. 아유 말도 마.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법대로만 살아서 탈이야. 우리 집사람 알잖아. 시끄러운데 질색하는 거. 지금쯤 집에서 내일 해장국 끓일 준비나 하고 있겠지 뭐. 야 진짜 복 받았다. 요즘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살아주는 거지. 나 없으면 걔 아무것도 못해. 은행 가서 공과금 내는 것도 손을 벌벌 떠는 사람인데. 정하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뒤로 마음 한구석에서 찜찜한 기분이 피어올랐습니다.
설악산? 에이, 설마 진짜 갔겠어? 가다가 춥다고 돌아오겠지. 겁이 얼마나 많은 여잔데. 그는 아내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는 건 30년 전의 장은아이지. 지금 속이 텅 비어버린 껍데기뿐인 장은아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고속도로 휴게소, 은하는 시끌벅적한 인파 속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묵 국물 냄새, 호두과자 굽는 달콤한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생경한 활기가 은하에게는 마치 다른 행성의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손을 녹이려 컵을 쥐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키세요. 지나가던 누군가가 은하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검고 뜨거운 액체가 은하의 하얀 손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상대방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90도에 가까운 뜨거운 커피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펄쩍 뛰며 손을 털었을 겁니다. 하지만 은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남의 손을 보듯 붉게 익어가는 자신의 손등을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죠.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일까요? 아니면 신경이 다 타버려서일까요? 몸의 감각마저 스위치가 꺼진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아주머니,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낯선 이의 목소리에 은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가스밸브. 네, 가스밸브요? 가스밸브를 안 잠그고 왔나 봐요. 뜬금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손등이 화상을 입어 벗겨지고 있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강박적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손이 닦아야 해. 더러워지면 안 돼. 남편이 싫어해. 은하는 냅킨을 뽑아 화상 입은 피부를 벅벅 문질러 닦기 시작했습니다. 살껍질이 밀리는 끔찍한 광경에도 그녀의 표정은 마네킹처럼 무표정했습니다. 저 여자 좀 봐, 이상해. 쇼크 먹은 거 아냐? 은하는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반쯤 남은 커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30년 묵은 낡은 캐리어를 끌고 다시 버스로 향했습니다. 다시 버스가 출발하고 차창 밖으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은하는 화상 입은 쓰라린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 남편.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은하의 심장이 발작하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받아야 한다. 받아서 죄송해요. 금방 들어갈게요. 라고 말해야 한다. 30년간 입력된 착한 아내의 기억이 그녀를 명령조처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휴게소에서 느꼈던 그 마비된 감각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 전화를 받으면 너는 죽어. 전화기는 끈질기게 울어댔습니다. 마치 목줄을 잡아당기는 주인의 손길처럼 은하의 엄지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야, 너 어디야? 환청처럼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은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이 아닌 측면의 종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길게, 아주 길게 화면이 까맣게 꺼졌습니다. 남편의 이름도, 세상의 소음도, 30년의 의무도 작은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버스 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은하는 꺼진 휴대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손등의 화상 자국에서 그제야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팠습니다. 눈물이 핑 돌 만큼 아팠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통증이 은하에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다행이다. 나 아직 살아있구나. 은하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끊어졌습니다. 오후 5시 설악산 입구인 소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세상이 회색빛으로 지워진 뒤였습니다.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눈이 내린다기보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손님 진짜 여기 내리시게요? 방송 안 들리세요? 입산 통제라잖아요. 택시 기사가 걱정스런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대답 없이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던지듯 놓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칼날 같은 바람이 은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서울의 바람과는 차원이 다른 살을 애는 듯한 야생의 냉기였어요. 택시가 도망치듯 떠나고 은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는 하산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등산복과 전문 장비. 그들은 무사히 산을 내려왔다는 안도감에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 활기찬 인파를 거슬러 은하 혼자 비틀거리며 위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복장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동네 마트에나 갈 법한 얇은 모직 코트, 바닥이 밋밋한 단화, 그리고 바퀴가 고장나 질질 끌리는 낡은 캐리어. 마치 전쟁터에 잠옷바람으로 뛰어든 사람처럼 은하의 모습은 위태롭다 못해 처연해 보였습니다. 아줌마, 거기로 가면 안 돼요. 통제됐어요. 이봐요, 지금 올라가면 죽어요. 내려오던 등산객들이 은하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하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저 멀리 눈보라에 가려진 대청봉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가야 해. 해를 봐야 해. 이성이 마비된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는 가족이라는 행성에 위성으로만 살았습니다. 남편이라는 태양, 자식이라는 지구 주위를 뱅뱅 돌며 스스로 빛을 내본 적이 없는 존재. 그래서 보고 싶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빙판길을 밟은 은하가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단화는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처럼 미끄러졌고 끌고 가던 캐리어는 저만치 팽개쳐졌죠. 무릎이 깨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은하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얗게 날리는 눈보라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은하야, 천천히 와. 뭐하러 그렇게 급하게 가니? 환영이었습니다. 지난달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 영숙이었습니다. 은하와 똑같이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하던 친구. 은하야, 우리 나중에 애들 다 시집 보내고 나면 그때 유럽 여행 가자. 나중에 남편 퇴직하면 그때 맛있는 거 사 먹자. 나중에. 영숙이의 입버릇은 늘 나중에였습니다. 그렇게 미루고 참다가 영숙이는 진단받은 지 한 달 만에 허망하게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숙의 영정 사진을 보며 은하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채로 사라지는 것이 사무치게 무서웠습니다. 안 돼, 난 너처럼 안 가. 난 이렇게는 안 죽어.
눈앞에 영숙이가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이리로 오라고, 편안하게 쉬라고. 은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은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길을 막는 등산객들을, 아니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운명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아줌마 왜 이래요? 비키세요. 제발 좀 비키라고요. 나도 좀 지나갑시다. 은하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먼저 드세요, 먼저 가세요 하며 양보만 해왔던 여자의 생애 첫 욕심이자 절규였습니다. 나도 해 좀 보자고요. 숨 좀 쉬자고요. 내가 여기 있다고요. 은하는 넘어진 채로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올라가려 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손톱이 깨지고 바지가 찢겨나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멈추면 영영 친구 영숙이 곁으로 끌려가 먼지가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산길, 사람들의 모습도 하나둘 사라지고 세상에는 오직 미쳐 날뛰는 눈보라와 그 속에 버려진 짐승처럼 울부짖는 장은아만 남았습니다. 그녀의 무모한 산행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올가매던 투명한 감옥을 부수기 위한 처절한 탈출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자연은 잔인했습니다. 은하의 얇은 코트는 이미 젖어 얼어붙기 시작했고 그녀의 입술은 보라색으로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의식이 몽롱해져 갔죠. 아, 춥다. 결국 은하는 눈밭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그녀는 눈 속에 파묻혀가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편할까? 영숙이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면 거기엔 나라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장은아의 의식이 하얀 눈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서자 산은 순식간에 괴물로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회색빛이던 세상은 이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버렸죠.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하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얇은 단화 속 발가락은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코트 안으로 파고드는 냉기는 뼛속까지 얼리고 있었으니까요. 돌아가야 하나 지금이라도.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되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직근 어둠 속에서 얼음 덮인 돌뿌리를 밟은 순간이었습니다. 은하의 몸이 허수아비처럼 휘청거렸습니다. 아! 외마디 비명과 함께 은하는 눈길 위로 거칠게 나뒹굴었습니다. 발목에서 불에 댄 듯한 뜨거운 통증이 치솟았습니다. 끌고 오던 캐리어는 손을 떠나 저 아래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사라졌고 은하만 차가운 눈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발목이 기괴하게 꺾인 것 같았습니다. 으흑 아파. 엄마. 서러움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발목이 아픈 것보다 59세의 나이에 이 캄캄한 산속에 혼자 버려져 객사하게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따뜻한 집에서 국이나 끓일걸, 주제넘게 자아를 찾겠다고 뛰쳐나와서 이 꼴이 뭔가 싶어 가슴을 쳤습니다. 은하는 눈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다 얼어붙은 밤이었습니다. 흑,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제발. 그때였습니다. 바람소리 너머로 눈을 밟는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일까 아니면 나를 데려가려는 저승사자일까? 은하는 공포에 질려 숨을 멈췄습니다.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기 괜찮습니까? 낮고 굵은 목소리. 고개를 들어보니 불빛 뒤로 거대한 산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야상 점퍼에 목에는 커다란 카메라를 걸고 있는 남자. 그는 은하를 발견하고는 황급히 다가와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통의 남자들이라면, 아니 은하의 남편이었다면 대뜸 소리부터 질렀을 겁니다. 아줌마 미쳤어요. 이 복장으로 여길 왜 와요? 죽고 싶어 환장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비난의 말 대신 랜턴을 비춰 은하의 상태부터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산짐승을 보는 듯한 깊은 연민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발목을 다친 것 같군요. 꼼지락거려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너무 아파요. 안 움직여져요. 이런 많이 부었네요. 이 신발로는 못 일어납니다.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두툼한 털목도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고 있는 은하의 목에 감아주었습니다. 남자의 체온이 남아있는 목도리는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저기 제 가방이 저 밑으로. 가방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살아야지. 그는 단호하게 말하더니 등을 돌려 은하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엎이세요. 네.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이 눈보라 속에선 구조대도 못 옵니다. 산장까지 가야 해요. 엎이세요. 너무 무거우실 텐데. 얼어 죽는 것보단 무거운 게 낫습니다. 꽉 잡으세요. 은하는 망설이다가 떨리는 팔로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가 으라차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은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상에, 누군가의 등에 엎여본 게 언제였던가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등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은하는 늘 누군가를 업어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는 아이를 업었고, 술 취한 남편을 부축했고, 시어머니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면부지의 남자 등에 매미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의 등은 넓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는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의 독한 스킨 냄새가 아닌 오래된 종이 냄새와 쌉싸름한 겨울나무 냄새. 죄송해요, 저 때문에. 말 아끼세요. 찬바람 들어갑니다. 그는 은하의 사과를 무뚝뚝하게 잘랐지만 은하를 받치고 있는 두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겠다는 듯 꽉 쥐어준 그 손길이 은하에게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은하의 낡은 캐리어까지 찾아내어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은하를 지탱하며 묵묵히 눈길을 걸었습니다. 은하는 그 낯선 남자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매서웠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이 바람을 막아주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장은하는 자신에게 무관심한 가족 대신 낯선 남자의 등에 엎여 운명의 밤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8시, 세상은 온통 하얀 감옥이었습니다. 설악산 소공원 인근 숲속에 자리 잡은 낡은 목조 건물인 소공원 산장만이 유일한 피난처였죠. 그가 익숙한 솜씨로 문을 따고 은하를 안으로 들여놓은 직후 전기가 툭 하고 끊겼습니다. 폭설이 전선을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는 어둠 속에서도 침착했습니다. 성냥 긋는 소리와 함께 촛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노란 불빛이 번지자 산장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칠이 벗겨진 나무벽, 오래된 난로, 그리고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세월의 냄새가 밴 그곳은 밖의 지옥 같은 눈보라와는 완전히 다른 아늑한 동화 속 세상 같았습니다. 그는 난로에 장작을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나무 타는 소리가 고요한 산장을 채우기 시작했고 주전자에서는 물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화음을 맞췄습니다. 은하는 난로 앞 낡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녹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바짝 얼어붙어 있었죠. 낯선 남자와 단둘이 고립된 산장에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발 좀 봅시다. 그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아오더니 은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은하는 황급히 발을 뒤로 뺐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 양말 위로도 붉은기가 보였지만 은하는 아픈 것보다 부끄러움이 더 컸습니다. 그녀의 발은 보여주기 싫은 흉터 같은 것이었거든요. 30년간 쉼없이 종종거린 탓에 발 뒤꿈치는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고 엄지발가락 옆에는 흉한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부었으면 신발을 벗어야 피가 통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는 은하의 거절을 부드럽게 무시하고 젖은 단화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축축하게 젖은 회색 양말을 천천히 끌어내렸습니다. 은하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찌푸리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크고 투박한 손으로 은하의 차가운 발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남자의 손바닥 열기가 얼어붙은 발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찌릿하고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죠. 그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은하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흙탕물을 닦아내고 굳은 살 박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다루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많이 아팠겠습니다. 발이 참 성실하네요. 네, 이 굳은 살들 요령 피우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온 증거 아닙니까?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아주 아름다운 발입니다. 은하는 멍하니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름답다니, 거칠다고 관리 좀 하라고 타박만 듣던 이 발이 성실하고 아름답다고요? 그 한마디에 은하의 가슴 속에서 꽁꽁 얼어있던 댐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묵묵히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일렁이는 촛불 그림자 아래 무릎을 꿇고 자신의 발을 치료해주는 남자의 정수리를 보며 은하는 난생 처음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설렘이기도 했고 위로이기도 했으며 깊은 존경이기도 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동화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몸 좀 녹이세요. 오늘 밤은 꼼짝없이 갇혔네요. 아, 저는 김동아라고 합니다. 겨울 설악산 촬영하러 온 사진작가입니다. 짧게 자기소개를 한 동아라는 남자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젖은 카메라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타오르는 난로 불꽃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그냥 해가 보고 싶었어요. 아파트가 3층이라 해가 안 들거든요.
주방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손바닥만한 햇볕. 그게 전부였어요. 그거라도 쬐려고 하면 빨래 걷어야 하고 밥해야 하고 정신 차려보면 벌써 밤이고 은하는 어색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저리 두서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죽은 친구 영숙이 이야기, 남편의 콧노래가 싫었던 이야기, 거실 바닥에서 가방을 쌌던 이야기. 말하다 보니 스스로가 바보 같아 중간에 멈칫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화는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많이 답답했겠네요. 그 짧은 추임새가 남편의 100마디 잔소리보다 더 깊게 은하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밤 은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저 여자 장은아로서 따뜻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하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낯선 고요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시댁 식구들에게 돌릴 떡국을 끓이느라 전쟁통 같았을 시간이죠. 하지만 이곳 산장에는 오직 창틈으로 스며드는 눈부신 햇살과 난로위 주전자에서 나는 보글보글 소리뿐이었습니다. 일어났습니까? 동화가 산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어깨와 털모자에는 하얀 눈가루가 묻어 있었죠. 찬바람과 함께 싱그러운 겨울숲의 냄새가 훅 하고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와 보시죠. 혼자 보기 아까운 풍경입니다. 동화의 부축을 받으며 은하는 조심스럽게 산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밤새 내린 폭설로 세상은 온통 순백의 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하얀 눈꽃이 피어났고 그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려 눈이 시리도록 반짝거렸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태초의 순수가 거기 있었습니다. 은하는 홀린 듯 처마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고드름이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죠. 꼭 시간이 얼어버린 것 같아요. 네, 저 고드름 안에선 시간도 멈춰 있을 것 같아서요. 아무도 늙지 않고 아무도 아프지 않고 그냥 가장 예쁜 모습 그대로 박제된 것처럼요. 은하는 자신의 말이 쑥스러워 얼른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줌마가 무슨 시를 쓰냐며 비웃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거든요. 하지만 옆에 선 동화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란 듯한 눈으로 은하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표현이 참 막습니다. 아유, 제가 주책이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아니요, 본질을 꿰뚫는 눈입니다. 은하 씨 잠깐만요. 동화는 목에 걸고 있던 묵직한 카메라를 벗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낡은 라이카 카메라였습니다. 그는 카메라 끈을 은하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눈으로 보는 거랑은 다를 겁니다. 은하는 당황했습니다. 전 기계치예요. 만질 줄 몰라요. 고장나면 어쩌려고. 괜찮습니다. 그냥 저 뷰파인더 구멍으로 세상만 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순간이 오면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네모난 구멍, 뷰파인더에 눈을 갖다 댔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넓게만 보이던 설악산이 네모난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자 오롯이 은하의 것이 되었습니다. 눈 덮인 소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작은 새 한 마리, 바람에 날리는 눈가루의 춤. 은하는 렌즈를 돌려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흐릿하던 세상이 스윽하고 선명해지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30년 동안 남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던 내가 이 사각의 프레임 안에서는 주인이 될 수 있구나. 경쾌하고 묵직한 셔터 소리가 고요한 숲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은하에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 같았습니다. 잘 찍으셨습니다. 동아가 은하의 옆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은하 씨 안에는 아직 소녀가 살고 있어요. 네. 부엌에만 두기엔 당신의 눈이 너무 보석 같습니다. 이제라도 꺼내주세요, 그 소녀를. 은하는 카메라를 내리고 동아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소녀라니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혹은 그냥 아줌마로만 불리던 지난 30년, 자신의 이름조차 잊고 살았던 59세의 장은아에게 이 남자는 당신은 보석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금 당신이 찍은 그 사진,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입니다. 동아의 따뜻한 미소 뒤로 아침 해가 붉게 타올랐습니다. 은하는 목에 걸린 카메라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었지만 심장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잊어버린 자신의 이름이자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준 훈장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설악산의 태양 아래서 죽어가던 장은아는 비로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산장에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눈이 치워지고 구조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꿈 같은 고립도 끝이 나겠지요. 난로 속 장작이 거의 다 타들어가 불꽃이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어둑해진 실내, 동아와 은하는 난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장작이 튀는 소리가 두 사람의 거칠어진 숨소리를 감췄습니다. 은하는 자꾸만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겼습니다. 동아의 시선이 자신의 얼굴에, 특히 머리카락에 머물러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정수리에서부터 하얗게 내려온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이럴 줄 알았으면 염색이라도 하고 올걸. 남편은 늘 질색했거든요. 당신, 그 흰머리 좀 어떻게 안 돼? 사람이 늙어 보이잖아. 게을러 보여. 은하는 습관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흘러내린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아의 투박한 손이 불쑥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은하의 뺨을 가리던 그 은빛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걷어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가리지 마세요. 네, 당신의 이 머리카락, 눈 덮인 설악산처럼 아름답습니다. 억지로 검게 칠하지 마세요. 이 은빛은 당신이 치열하게 살아낸 훈장 같은 겁니다. 동아의 손길이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와 은하의 뺨에 닿았습니다. 거친 손끝이 은하의 눈가에 잡힌 주름을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촛불에 비친 은하의 깊고 서늘한 눈매, 그리고 입가에 자리 잡은 세월의 흔적들. 동아에게는 눈앞에 있는 그녀의 얼굴이 한편의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은하 씨의 얼굴엔 지도가 있군요.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도 무너지지 않은 길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은하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에게는 늙음이자 흉터였던 주름이 이 남자에게는 길이고 지도라니요. 은하는 고개를 들어 동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렁이는 불빛 아래 동아의 눈동자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뜨거워 은하는 데일 것만 같았습니다.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묘해졌습니다. 동아의 손이 은하의 뒷목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서로의 뜨거운 날숨이 입술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죠. 심장이 쿵쿵하고 산장이 울리도록 뛰었습니다. 은하는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이 남자가 다가온다면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30년 만에 처음으로 타오르는 이 불꽃에 자신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다시는 오지 않을 순간이니까요. 하지만 입술이 닿기 직전 동아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동아는 으스러질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욕망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속에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겨울은 이미 끝자락이고 그녀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려는데 내가 그녀를 가지면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그리움을 남기게 될 것이다. 안 돼. 한동아, 참아. 지켜줘야 해. 동아는 떨리는 숨을 삼키며 입맞춤 대신 은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부서질 듯 뼈마디가 아플 만큼 강한 포옹이었습니다. 동아 씨, 잠시만 이러고 있읍시다. 동아는 은하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거친 숨결이 은하의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그것은 욕정이 아닌 살고 싶은 남자의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 이 여자의 곁에서 딱 하루만 더. 은하는 영문도 모른 채 떨고 있는 동아의 등을 마주 안아주었습니다. 넓고 단단한 줄만 알았던 남자의 등이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육체적인 선을 넘는 대신 서로의 영혼을 올가매듯 밤새도록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1월 2일 새벽 4시, 밤과 아침이 몸을 섞는 세상에서 가장 푸르스름하고 서늘한 시간. 폭설은 거짓말처럼 멈췄고 산장 밖에는 무릎 높이까지 쌓인 눈 위로 서슬 퍼런 새벽달만이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산장 안은 고요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불씨가 사그라드는 소리가 이별을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은하는 낡은 소파에 웅크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 30년의 고단함을 다 내려놓은 듯 세상 모르고 자는 그 얼굴은 아이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동아는 이미 떠날 채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배낭을 매려던 그는 멈칫하며 홀린 듯 잠든 은하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젯밤 그토록 만지고 싶었던 은빛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동아의 투박한 손이 은하의 머리 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저 뺨을 쓸어보고 싶은 욕망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닿으면 깨어날 것 같아서 깨어나서 그 맑은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동아는 차마 닿지 못하는 그 허공의 손끝에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그녀를 위한 변명, 아니 그녀의 영혼을 대변하는 긴 독백을 실어보냈습니다. 은하 씨, 부디 좋은 꿈 꾸십시오. 인사도 없이 도망치는 비겁한 나를 용서해요. 어젯밤 당신은 내게 물었죠. 제가 미친 걸까요? 따뜻한 집을 두고 왜 귀신 들린 사람처럼 뛰쳐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고개를 떨구던 당신의 그 마른 어깨가 내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은하 씨, 나는 당신의 그 침묵 속에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미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니라 고갈된 겁니다. 당신은 지난 30년 동안 당신의 이름,
장은아를 연료 삼아 가족이라는 난로를 데웠습니다.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아이들의 밥을 짓고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드는 동안 당신 자신은 한 줌의 재가 되어 바스러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제 당신이 보여주기 싫어 감추려던 그 거친 발뒤꿈치, 염색하지 못해 부끄러워하던 그 희끗한 머리카락, 그건 게으름의 흔적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돌볼 힘조차 남기지 않고 모조리 태워버렸다는 증거였습니다. 베란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전부였다고 했죠. 당신은 그 좁은 햇살 한 조각으로 시들어가는 영혼을 근근히 버텨왔던 겁니다. 그러니 은하 씨, 그저께 밤 당신이 낡은 캐리어를 끌고 눈보라 속으로 뛰어든 건 철없는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려달라는 짐승 같은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릴까봐,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지워질까봐, 당신 안의 소녀가 살기 위해, 숨을 쉬기 위해 유리창을 깨고 탈출한 겁니다. 그러니 제발 죄책감 갖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가족의 그림자로 살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피사체입니다. 동화의 눈가에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마른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는 품에서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라이카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밤새 꾹꾹 눌러 쓴 쪽지 한 장과 함께 은하의 머리맡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카메라를 두고 갑니다. 사실 나는 내 인생의 겨울 끝자락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마음에 담기엔 내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내가 욕심내어 당신 곁에 머물면 이제 막 피어나는 당신의 봄마저 내 겨울 구덩이에 함께 묻혀버릴 테니까요. 그러니 내 낡은 눈 대신 당신이 이 렌즈로 세상을 봐주세요. 부엌 창문 너머의 세상 말고 저 광활한 설악의 태양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사십시오. 부디 행복하십시오. 내 생의 마지막 풍경이 당신이라서 참 다행입니다. 동화는 마지막으로 은하의 잠든 얼굴을 눈에 새기려는 듯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려왔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열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훅 들이닥쳤지만 은하는 깊은 잠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떠나는 길을 모른 척 해주려는 것처럼 동화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눈을 밟는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다시 산장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은하의 머리맡에는 덩그러니 남겨진 낡은 카메라와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쪽지, 그리고 그녀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무언의 위로만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남자가 꿈결처럼 왔다가 그녀의 텅 빈 영혼을 가득 채워주고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동화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바탕 짐승처럼 울어낸 은하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산장 밖으로 나온 그녀의 목에는 동화가 남긴 검은색 라이카 카메라가 걸려 있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마치 동화의 심장이 그녀의 가슴 위에서 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가운 바람결 사이로 동화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떨지 마세요. 뷰파인더 안에서는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곳을 찍으세요. 은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첫 번째 피사체를 향해
렌즈를 돌렸습니다. 은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눈보라를 맞아 하얗게 얼어붙은 채 깎아지른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거대한 바위였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 바위. 은하는 뷰파인더 속 바위의 모습에서 지난 30년의 장은하를 보았습니다. 너였구나. 너도 나처럼 참고 있었구나. 은하는 혼잣말을 삼키며 셔터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래, 나는 저 바위처럼 살았어. 시어머니가 모진 말로 내 가슴을 후벼 팔 때도 나는 내 어머니 하며 웃었지. 남편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와도 나는 어서 와요 하며 밥상을 차렸어. 사람들은 나보고 법 없이도 살 사람, 순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아니었어. 나는 그냥 우는 법을 잊어버린 멍청한 바위였어. 속은 다 문드러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겉으로는 그 빌어먹을 괜찮아라는 가면을 쓰고 그렇게 돌덩이가 되어버린 거야. 은하는 뷰파인더 속 바위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소리는 단단하게 굳어있던 은하의 가면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은하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한 가지만 남은 죽은 고목이었습니다. 자신의 몸통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모두 가지 끝으로 올려보내고 정작 자신은 껍질만 남은 채 바싹 말라버린 나무. 은하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초점을 맞추는데 자꾸만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동화가 말했던 연료가 다 타버린 난로가 바로 저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아, 딸아, 그리고 여보, 나는 당신들을 꽃 피우려고 내 뿌리가 썩는 줄도 몰랐어. 당신 승진했을 때, 우리 아들 대학 합격했을 때, 딸아이 시집 보낼 때, 나는 내가 가진 걸 다 퍼주면서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 내 이름 석자가 지워지는 줄도 모르고 내 영혼이 바닥나서 텅 빈 깡통 소리가 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나를 다 태워서 당신들을 데워주었어. 그래서 내가 그날 밤 그렇게 허기져서 살려달라고 뛰쳐나온 거였구나. 은하는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숭고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학대하는 일이었음을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앙상한 고목을 프레임에 가득 담았습니다. 두 번째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텅 빈 자신을 위로하는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든 은하의 눈앞에 동화가 편지에서 말했던 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부엌 쪽 창문 틈으로 들어오던 좁은 햇살이 아닌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며 장엄하게 떠오르는 설악산의 거대한 태양. 은하는 눈이 부셔 눈을 찡그렸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불어왔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올랐습니다. 마치 동화가 등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같이 셔터를 눌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찍어요, 은하 씨. 그게 당신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스스로 빛나는 당신입니다. 은하는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폐부 깊숙이 박혀있던 묵은 찌꺼기들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시리도록 맑은 설악의 공기가 채워졌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누구를 위한 땔감이 아니라 나 스스로 타오르는 불꽃으로 살 거야. 내 아픔도, 내 슬픔도, 내 기쁨도 다 내가 안고 내가 기록하며 살 거야. 보고 있어요, 동아 씨? 이게 진짜 장은하예요. 은하는 태양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가장 힘주어 셔터를 눌렀습니다. 경쾌하고 웅장한 셔터 소리가 설악산 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은 카메라가 찍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59년 만에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 주연 배우가 등장했음을 알리는 우렁찬 슬레이트 소리였습니다. 1월 2일 저녁 8시 서울 강남의 아파트 현관문 도어록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은하는 3일 만에 집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은하를 반긴 건 가족들의 걱정 어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쾌쾌한 음식 냄새, 그리고 현관까지 굴러다니는 택배 박스와 흙 묻은 신발들이었습니다. 은하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치킨 박스, 말라비틀어진 족발뼈, 컵라면 용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남편이 벗어 던진 양말과 속옷이 뱀 허물처럼 널려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감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작 3일, 엄마이자 아내인 은하가 자리를 비우자 이 집은 기능이 정지된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동안 이 집구석을 지탱해온 것이 누구였는지 이 난장판이 처절하게 증명하고 있었죠. 누구야? 왔어?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 이정환이 튀어나왔습니다. 러닝셔츠 차림에 배를 벅벅 긁으며 나오던 정환은 현관에 서 있는 은하를 보자마자 눈을 부라렸습니다. 야, 장은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걱정은커녕 분노가 가득 찬 고함이었습니다. 전화기는 왜 꺼? 내가 수십 통은 했을 거다. 너 때문에 내가 3일 동안 밥도 못 얻어먹고. 이게 무슨 꼴이야? 집구석 꼴 안 보여.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 기어들어와. 정환은 씩씩거리며 은하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30년 동안 은하를 지배해온 그 익숙한 위협적인 몸짓. 예전 같으면 은하는 미안해요 여보하며 가방을 던져두고 앞치마부터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은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빤히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설악산의 그 웅장한 바위와 고고한 태양을 보고 와서일까요? 붉은 얼굴로 침을 튀기며 소리 지르는 남편이 갑자기 너무나 작고 하찮아 보였습니다. 마치 동물원에서 먹이 안 준다고 떼쓰는 늙은 원숭이 같달까요? 고작 저런 남자 때문에 내가 떨었구나. 저런 사람 눈치 보느라 내 인생을 다 태웠구나. 은하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뭐해, 안 들어와? 빨리 밥상 안 차리고 뭐하냐고. 정환이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은하는 목에 걸려있던 라이카 카메라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뭐야? 그 고물 딱지는 또 어디서 주워왔어? 정환이 멈칫했습니다. 은하는 대답 대신 뷰파인더에 눈을 갖다 댔습니다. 네모난 프레임 안으로 러닝셔츠 바람으로 씩씩거리는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렌즈를 통해 보니 그는 무서운 가장이 아니라 그저 심술궂은 피사체일 뿐이었습니다. 이것도 기록해두자. 나의 비루했던 현실을, 내가 탈출해야만 했던 이유를. 은하의 검지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경쾌한 셔터 소리와 함께 플래시가 팡하고 터졌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강렬한 빛을 맞은 정환이 악하고 눈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야, 너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은하는 카메라를 내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정환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못생겼네요. 뭐라고? 화내는 얼굴. 참 추하고 못생겼다고요. 당신 사진 찍어보니까 알겠네. 정환은 입을 딱 벌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아내의 반격. 그것도 너무나 차분하고 우아한 독설에 말문이 막힌 것입니다.
밥이요? 배고프면 시켜 먹어요. 저기 쓰레기통에 전단지 많네.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너 가장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가장이 뭐 벼슬이에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당신도 성인인데 밥 정도는 알아서 차려 먹어야지. 은하는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을 지나쳐 쓰레기 더미 같은 거실을 유령처럼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안방이 아닌 구석에 있는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 내 방이야. 너 어디 들어가? 오늘부터 여기 내 방이에요. 당신이랑 한 침대 쓰는 거 이제 비위 상해서 못하겠거든요. 뭐? 비위? 아, 그리고 은하는 문을 닫기 전 뒤를 돌아보며 싸늘하게 덧붙였습니다. 청소해놔요. 내가 밥하는 기계도 아니고 당신 식모도 아니니까 내일 아침까지 안 치워놓으면 이 꼴 그대로 찍어서 당신 회사 게시판에 올릴 거니까. 문이 닫히고 안에서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에는 벙찐 표정의 이정환과 썩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문 안쪽, 은하는 문에 등을 기대고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짜릿한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은하는 품에 안은 카메라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동화의 손길처럼 그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집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그녀가 뜯어 고쳐야 할 새로운 스튜디오가 될 것입니다. 1월 3일 오전 10시 은하가 틀어박힌 서재 문을 누군가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딸 지수였습니다. 남편 정한의 니네 엄마가 미쳐서 밥도 안 준다는 고자질 전화를 받고 달려온 것이었죠. 엄마 문 좀 열어봐. 도대체 왜 그래? 아빠 굶기는 게 자랑이야? 나 오늘 갤러리 바쁘단 말이야. 엄마가 애 좀 봐줘야 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역시나 밥 줘, 애 봐줘. 딸에게 엄마는 여전히 기능일 뿐이었습니다. 은하는 책상 위에 놓인 라이카 카메라를 한번 쓰다듬고는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왔니? 은하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늘 입던 늘어난 티셔츠가 아니라 빳빳하게 다려입은 하얀 셔츠 차림, 그리고 눈빛은 서늘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지수는 엄마의 기에 눌려 잠시 멈칫했지만 곧장 거실을 가리키며 따졌습니다. 집골이 저게 뭐야? 엄마 갱년기야? 왜 안 하던 짓을 해? 들어와서 이것 좀 볼래? 은하는 딸의 비난을 자르며 책상 앞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모니터에는 은하가 어제 작업한 사진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 볼 기분 아니거든. 내가 지금 투덜거리며 모니터를 힐끔 본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잘 나가는 갤러리의 3년차 큐레이터, 좋은 작품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전문가였습니다. 모니터 속에는 눈보라치는 벼랑 끝의 바위와 껍질만 남은 고목, 그리고 붉게 타오르는 설악의 태양이 흑백의 강렬한 대비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찍은 거야?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순한 풍경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피사체의 숨통을 끊어놓을 듯한 지독한 고독과 터질 듯한 생명력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찍었냐니까? 엄마가 찍었어. 그래, 내 자화상이다. 지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큐레이터의 눈으로 본 그 사진들은 엄마의 취미 생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는 한 여자의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바위 사진에서는 엄마가 견뎌온 30년의 침묵이 보였고
고목 사진에서는 자식들에게 진액을 다 빨리고 껍질만 남은 엄마의 앙상한 몸이 보였습니다. 엄마.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딸로서가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 엄마의 아픔이 심장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자신이 징징대며 맡기던 아이를 업고 있던 엄마의 등은 사실 저 고목처럼 바스러지기 직전이었다는 것을 사진을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나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 외로웠는지. 울지 마라. 엄마는 이제 안 운다. 은하는 덤덤하게 딸에게 휴지를 건넸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붉어진 눈으로 엄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엄마, 이거 전시하자. 내가 큐레이팅 할게. 이 사진들 세상에 내놓자. 우리 갤러리 기획전으로 내가 무조건 밀어붙일게. 제목은 엄마와 딸 그리고 장은아. 은하는 모니터 옆에 놓인 낡은 라이카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곳에서 동아가 빙그레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세요, 동아 씨. 당신이 준 눈으로 딸아이와 마주 앉았어요. 내 아픔이 예술이 되었어요. 3개월 후 갤러리 오프닝 행사장. 갤러리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은하의 흑백 사진들 앞에는 중년 여성들이 모여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젊은 딸들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은하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희끗희끗했지만 더 이상 부끄러워 가리지 않았습니다. 조명을 받은 은발은 여왕의 왕관처럼 빛났습니다. 은하는 객석에 앉은 수많은 관람객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지난 30년의 저처럼 지금도 부엌 창문 틈으로만 세상을 보고 계실 수많은 여성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가족이라는 난로를 태우는 땔감인 줄 알았습니다. 나 하나 다 타서 제가 되면 식구들이 따뜻하니까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행복이 아니라 저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자기 인생이라는 영화의 하나뿐인 주인공입니다. 제발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는 가면을 벗으십시오.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소리치십시오.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 마시고 당신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빛나십시오. 제가 뷰파인더를 통해 깨달은 진실은 하나입니다. 배경으로 물러나 있는 꽃은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렌즈의 중심에 서서 당당하게 포커스를 받으세요. 당신의 주름은 흉터가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낸 아름다운 지도입니다. 당신의 흰머리는 늙음의 표식이 아니라 삶의 겨울을 이겨낸 은빛 훈장입니다. 이제 카메라를 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찍으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하는 환하게 웃으며 객석 맨 뒷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낡은 야상 점퍼를 입고 카메라를 맨 한동아가 서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동아씨. 당신 덕분에 장은아가 다시 살았습니다. 은하는 가슴에 손을 얹고 그를 향해 그리고 객석을 가득 메운 수많은 어머니와 딸들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부신 은발 위로 따뜻한 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30년. 참 길었죠?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사는 동안 제 이름 은하는 빛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당신도 그랬을 거예요. 가족들의 빈틈을 채우느라 당신의 마음이 텅 비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괜찮다,
다들 이렇게 산다며 억지로 웃어 보였겠지요. 하지만 이제 제 몸이 말해줍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동안 충분히 잘해왔다고요. 여러분,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내 마음의 비명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팬티 한 장을 고를 때도, 오늘 점심 메뉴를 정할 때도 오직 나만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남은 생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간절한 심폐소생술입니다. 오늘만큼은 무거운 가면을 잠시 내려놓고 거울 속의 당신에게 꼭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애썼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당신의 이름이 다시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